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간편 전자결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이런 업체들의 충전금이 한 2천억 원을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가 너무도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자칫하다가 이 업체가 혹시나 도산해버리면 이 돈을 돌려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현재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전장치 마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가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 유류세 인하를 15% 정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부터 절반가량 그 인하폭이 축소가 되고 9월부터는 완전 정상화가 됩니다. 다만 11월에 인하했을 때 유가는 $5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가는 $70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류세가 인하됐을 때는 저유가 상태였고 지금은 고유가 상태에서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업계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지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을지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카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5월 7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 방법에 대한 견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며 휘발유와 기름값이 오늘부터 오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터는 16원씩 인상됩니다.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11만 원의 주택이 수도권에 신규 공급됩니다. 페이 충전금을 에스크로 계좌와 신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페이 업체가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금융부 최용 기자와 함께하죠.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지는 간편결제 시장, 충전금 보호될까? 최근 선불 전자 지급 시장 등 이 간편 결제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는 안전장치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에스크로 계좌 그리고 신탁 계좌로 보호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세하게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현재 간편 전자결제 시장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선불 전자 지급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간편 결제 좀 시장이 다양하긴 합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구분을 한다면 선불 전자 지급 서비스, 그다음에 직불 전자 지급 서비스, 전자 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로 나뉩니다. 그 선불 전자 지급 서비스는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다 들어봤듯이 모바일 플랫폼에 돈을 충전해서 송금한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결제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선불 전자 지급업의 특징은 아무래도 플랫폼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 카카오페이를 예를 들자면 카카오페이와 다양한 연결된 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는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 내 충전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절차 없이 최소 1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불 전자 지급 서비스. 직불 전자 지급 서비스는 말 그대로 직불입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서울시 제로페이 네, 같은 제로페이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사실 결제 구조망 중에서
이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계좌에서 계좌로 바로 이동한다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불전자 지급 서비스는 제로페이처럼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대행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면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중간에서 결제 정보를 송수신하는 그런 다리 역할만 해주는. 네, 다리 네. 역할을 하는 그런 대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네.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지금 규모가 워낙에 커졌잖아요. 그렇죠. 어느 네. 정도 지금 상황이에요? 그 간편 결제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2017년에서 지난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그 선불전자지급업, 뭐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그런 이용 건수는 지난해 1,640만 건, 네. 전년 대비 9.1% 늘었습니다. 이용 금액은 더 크게 늘었는데요. 2017년 66억 원에서 지난해 1,428억 원으로 무려 116%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최근 그 선불전자 지급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카카오페이나 토스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불전자 지급 서비스도 있는데요. 직불전자 지급 서비스는 아무래도 제로페이 밖에,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게 제로페이밖에 없다 보니까 이용 건수가 지난해 384건에서 2017년 384건에서 지난해 698건으로 약 8%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또 이용 금액은 2017년 651만 원에서 지난해 1,564만 원으로 140%가 증가했습니다. 140%면 상당하네요. 네, 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뭐 간편 전자결제 서비스가 뭐 제가 듣기로 한 50종 뭐 이렇게 된다고. 네, 네. 그만큼 뭐 은행 카드사도 있고 뭐 네. 이렇게 금융 관련된 그 업체에서도 하고 이야기가 됐던 뭐 토스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또 뭐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을 수 네. 있고 뭐 상당히 좀 다양한 것 같은 업체 간의 경쟁도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좀 치열한 상황이겠어요? 네, 그 업체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업종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고객들의 돈을 그 모바일 플랫폼에 유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도한 마케팅으로 고객들의 돈을 유치하려고 많이 출혈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유사수신 행위 논란도 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과도하게 하는 그 방안 중 하나가 돈을 유치하면 페이백을 해준다. 또는 뭐 이자를 준다. 뭐 은행 예금처럼 네. 그렇게 이자를 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논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훈 네. 기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게 유사수신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충전금에 페이백을 주니까 네. 이게 은행에 돈을 맡겨놨을 때 이자를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은행의 예금이자와 매우 비슷하죠. 비슷하기뿐만 아니라 그냥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런 예금을 통해서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인가를 받은 은행, 네. 뭐 저축은행, 뭐 상호금융 이것뿐인데요. 이 외에 수신 행위를 하는 거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나 이런 페이 업체들의 유사수신 행위가 좀 문제가 있다면서 과도한 마케팅을 좀 자제해달라. 지금 제동을 걸었네요. 네, 근데 요청을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냥 요청 수준이고 금지를 시킨 건 아니에요. 네, 아직 뭐 법적으로는 뭐 얘기한 바가 없고요. 우선 뭐 구두로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그럼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지금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또 자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업체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따로 수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무래도 핀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매우 낮다 보니까 이들이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서라도
충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요즘 것이죠. 핀테크 업체들이 쌓은 그 선불 충전금이 네.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이라고 하죠. 그 예수금은 1,298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비해서 약 3.5배에서 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도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억 원, 500억 원 정도 되는데 두 곳의 충전금을 합치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충전금을 합치면 중소형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규모에 이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금 규모가 저축은행 수준이다. 저축은행이 한 79개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하위권 정도는 한 되는 6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제 네. 규모로 상당히 외형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네. 예수금 규모로 보면. 네. 근데 앞서서 이제 실적을 잠깐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가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장은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점유율을 선도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출혈 경쟁을 많이 시작을 합니다. 무리하게 이제 마케팅 네. 경쟁을 많이 하는군요. 그 네. 고객의 유치금을 온라인 플랫폼에, 모바일 플랫폼에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1+1 서비스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송금 서비스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토스는 사업 초기에 송금 서비스에 20회까지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출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960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손실이 네, 상당하네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440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매년 각각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년 그럼.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7년에서 지난해 대비 적자폭이 카카오페이는 253%, 그리고 토스는 14% 확대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무 건전성에 지금 빨간불이 지금 켜진 그 상황이고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불금 계속적으로 이제 충전을 하고 있고 자칫하다가 정말 이게 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러면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네.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조금씩 더 얹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좀 고민을 하나 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안전장치 마련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유 좀 종합을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고객들의 예금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예금을 유치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라는 감독기관이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이들이 횡령을 하는지 네. 또 자금을 유용을 하는지 점검할 수 있고 또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네, 유사 네. 수신행위처럼도 네.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테크 업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억 원, 500억 원 정도의 고객의 예치금을 플랫폼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이거를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은행에 따로 예치를 합니다. 근데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핀테크 업체의 이름으로 명의로 하는 거죠. 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선영이면 김선영의 이름으로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빼서. 그렇죠.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가 신한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아무래도 자기 명의다 보니까 나 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서 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노릇이고 네. 또는 개인이 빼서 횡령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이거에 대한 안정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금융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이 파산을 하면 네. 그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씩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래도 핀테크는 그런 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핀테크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험금이나 어떻게 돈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핀테크 업체가 법정 관리에 돌입해서 고객의 충전금이 담보로 묶이거나 회수되지 못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거죠. 뭐 충전금이 뭐 은행처럼 몇 천만 원, 뭐 억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규모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그 금액을 보면 또 저축은행 수준이라고 하니까 네, 또 그렇죠.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이제 최 기자가 또 썼죠. 네. 이 기사로 에스크로 계좌 신탁 계약을 지금 뭐 유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뭔가요?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그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가 최근 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고객의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 또는 신탁으로 네.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두 안정장치의 공통점은 제3자가 충전금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네, 마음대로 뺄 수 없다는. 네네.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 계좌는 핀테크 업체의 명의가 아니라 네. 은행의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가 자유롭게 고객의 충전금을 빼거나 뭐 횡령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핀테크 업체가 충전금을 사용할 때마다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한마디로 뭐 특정 목적 외에는 입출금이 안 되도록 안정장치가 마련된 네.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신탁이란 거는 뭐 흔히들 사용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의 자금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그 계약에 따라서 신탁회사가 자금을 운영하는 걸 이제 신탁계약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아무래도 고객의 충전금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그 신탁회사와의 계약에 따라서만 자금이 운영하기 때문에 네. 핀테크 업체가 뭐 횡령이나 유용 등 뭐 범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뭐 문을 닫아도 신탁은 또 안전하게 또 보관이 되니까. 그렇죠. 에스크로보다도 오히려 신탁이 조금 더 안전할 네, 수 네. 있어 보여요. 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아무래도 에스크로보다도 신탁이 좀 더 유력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선 두 방안이 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도. 왜냐하면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에스크로 계좌는 아무래도 핀테크 업체의 명의가 아니고 은행의 명의이다 보니까 그 핀테크 업체가 법정 관리에 돌입하더라도 은행에 있는 그런 고객의 충전금은 따로 안전하게 네.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신탁도 은행이 아니라 또는 핀테크 업체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네. 신탁회사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체가 망하더라도 네. 따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라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에스크로나 뭐 신탁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예금자 보호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이런 논의가 이제 규제가 돼서 지금 뭐 시장이 커나가는 시장인데 이게 이제 뭐 족쇄가 되지는 않을까, 제 시장 활성화가 좀 더디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은행처럼 예금 보호 대상으로도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그 예금보험공사는 그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그런 금융기관에 파산이 된다면 5천만 원씩 1인당 그런 예금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핀테크 업체도 이런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의 대상으로 분류하자. 나중에 네. 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규제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사실 외국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뭐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뭐 웃긴 말로도 우스갯말로도 거지들도 QR코드를 사용한다.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중국에서 보편화된 거죠. 핀테크가 네. 보편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팔, 뭐 아마존 페이먼트 등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뭐 보호 정책으로 핀테크 업체의 성장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그렇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의 성격을 많이 띠지 않습니까? 네. 뭐 핀테크 업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핀테크 업체의 자산이 그 충전금이 사실 고객의 뭐 은행의 예금과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핀테크 업체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정부가 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 기자 생각에는 어떻게 이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앞으로 또 과제도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 금융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게 우선 안전장치는 확실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네.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규제 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은행의 자산이 거의 고객의 예금이고 투자금이다 보니까 이 자산이 증가할수록 리스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업체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충전금이 증가할수록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처럼 똑같이 규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지금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 중에서 거론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계약 또는 에스크로 계좌가 꼽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제 금융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아예 대대적으로 공언하신 만큼 금융당국도 혁신을 통해서 규제를 좀 민감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인데 금융혁신을 이뤄야 되긴 하겠지만 또 금융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아이러니 상황에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당국은 규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금융혁신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골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네. 그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핀테크 업체들의 충전금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 소비자들의 돈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마련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미중 무역 전쟁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돌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트위터를 통해 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한껏 부푼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중국도 오는 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 무역 협상 취소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고 없이 관세를 올리는 것이 관행에 어긋나고 미국 내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실제 관세가 인상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7위에는 맥건마클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 1위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6위에는 심재철, 유시민 올라와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80년 서울의 봄, 이 당시 조사를 받았던 진술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심 의원이 유 이사장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5위에는 최저임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얼마 전 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이 OECD 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가 굉장히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또 4위에는 불량 레미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멘트 배합량이 낮은 불량 레미콘을 수도권 일대 공사장에 공급해온 업체가 적발됐는데요.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이 기업이 다수 대형 건설사에도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위는 코오롱 티슈진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이자 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2년 전 인보사의 주요 세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는 최근에야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이 코오롱 티슈진의 지난 3일 공시를 보면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이액이 293 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식약처 허가 전 이미 2017년 3월에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허가를 받기 전 세포의 성질을 확인했음에도 이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것인데요. 또 올해 3월 세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았다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위에는 유류세 인하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이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데요. 이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최근 11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 가격이 높게는 1,6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통 한라인에서 잠시 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영국 해리 왕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현지 시간 6일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기는 영국 왕위 계승 서열 7위인데요.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틀 안에 대중들에게 새로 태어난 왕자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윈저궁 인근에는 새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석유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 시기인데요. 근데 오늘부터 여기다 유류세 인하 폭이 절반으로 축소가 됩니다. 기름값은 더 오르게 되겠죠. 자, 현장 좀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책부 김한희 기자입니다. 자, 김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죠. 그 배경 그리고 기름값이 그러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 정부가 작년 말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가 소폭 오르는데요. 지난 6개월간 15%를 깎아줬는데 오늘부터는 7%로 축소됩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는 6개월간 해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환원시켜야 하는데요. 15%가 너무 크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폭의 절반 정도는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여름 휴가 등을 감안해 8월 말까지 7% 축소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인하 조치가 아예 소멸돼 원래 세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기름값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하해줬던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우리가 느끼는 이제 체감은 기름값이 좀 많이 오르게 된다라고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유류세까지 유류세까지 올리기 때문인데요. 이미 휘발유 가격은 1,500원을 넘어 1,600원대 이상을 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460원이었는데 여기에 65원이 더해지면
1,500, 600원은 훌쩍 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주유소도 오늘 휘발유 가격은 1,780원입니다. 비싸네요. 사실 유류세 인하하고 또 유가는 오히려 떨어진 그 상황이었고 지금은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또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엇박자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원래는 한 번에 환원을 해야 하는데 두 번에 걸쳐 유류세를 되돌리기로 한 거는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 되는데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유류세 10%를 인하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환원 조치를 바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5%에서 바로 0%로 줄이는 거는 너무 부담이 커서 두 번에 나누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담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보통 주유소에서 유류세를 인하할 때는 기름값을 천천히 내리지만 이렇게 올릴 때는 바로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매점 매석이나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생각이고요. 또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알뜰 주유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책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부 김한희 기자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로 인해서 기름값이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름값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시기인데요. 요즘 가뜩이나 서민 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소비자 위주의 그런 대책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동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에스크로 계좌입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결제대금 예치를 의미하며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죠. 즉, 소비자가 물건값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죠. 판매자도 후불제를 냈을 때 겪을 수 있는 채권 추심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권과 지불업체가 이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5만 원 이상의 결제 금액은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할 때 에스크로 가입 증서가 없으면 통신 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한 것이죠. 이외에 무역거래나 국가 간 자금거래에서도 에스크로 거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크로가 아닌 에스크로우도 있습니다. 에스크로우는 부동산 거래 대금의 보관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에스크로우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많은 세부 조항을 실행하는 전문인의 모든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크로우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스크로우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및 그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에스크로우는 매매 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우 회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길 때에는 그 모든 것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정확하며 절차가 신속하지만 통상 거래가의 0.1%에서 0.2%의 에스크로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서민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은 또 이자가 워낙에 또 싸다 보니까 고수익 보장이라는 그 유혹에 빠지기 상당히 좀 쉬운데요. 유사수신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사수신. 이거 지난주에 보니까 금감원에서 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저도 네.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과 소비자 유의사항이라는 그 자료입니다. 네. 먼저 유사수신 행위,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도 드물 것 같아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사실 수신, 네. 즉 예금이죠. 예금과 유사하다 해가지고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죠, 대부분 투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아니면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네.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이 원금 또는 네.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제 돈을 모집하는 거. 네, 원금 보장, 고수익 네, 보장. 원금 또는 이상 네. 그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집하는 거를 네. 그 유사수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행 그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그 자금을 모집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 아니면 뭐 광고를 했다 그러면 2년 이하 징역, 네. 아니면 뭐 상호를 썼다 그러면 뭐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도 높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유사수신 행위, 이제 제도권이 아닌데 이렇게 금융업 같은 행위를 하는 걸 이제 유사수신이라고 하고, 사실상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뭐 주식 투자나 이렇게 뭐 선물 옵션 투자 뭐 이런 걸 또 하시는 분들, 또 사모펀드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그 오늘 또 주제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유사수신 행위 이제 단속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제 99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서민금융 업무에 처음 그 입문하게 된 이 배경이 유사수신인데요. 피라미드 그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파이낸스 사태가 났었어요. 그 수십만 명한테 이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술집에 투자도 하고 막 투자했는데 결국 그게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망한 거를 이제 피해자를 구제를 하려고 잡아보니 네.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실제 사기로 가기 전에 먼저 이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가 안 생겼더라도 지금 뭐 약속한 투자금 이자를 주고 있더라도 그 불특정 다수인한테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네.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최근에도 보면 뭐 검사님들까지도 아직 피해자도 없는데 왜 신고를 하니?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전에 이제 예방해야 하는 법입니다. 되는데,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 피해자가 생기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피해자 구제가 안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만든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걸 사실 인지를 하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고수익이 올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피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고 상담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죠?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이제 들어온 걸 보니까요. 이 2018년도 작년에 17년에 비해서 한 25%가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건수가 이제 889건 뭐 이렇게 해서 170건에 70건이 늘었는데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이거는 돈이 잘 들을 때는 신고를 않는 속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잘 들어오는데 그걸 신고해서 망하게 할 필요 없지 처음부터 않습니까? 돈을 안 주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액을 처음에는- 넣으면 네. 금액이 상당하게 이자가 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넣고 해서 더 규모가 그래서 커진 이제 거잖아요. 피해 신고를 상담을 받다 보면 이제 주로 시아버지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아, 며느리가 와서 살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위험한 유인물을 것 갖고 같다. 왔다. 이런 유인물 이게 정상적입니까? 뭐 해서 이제 못하게 말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피해 현황을 보면은 그 남성은 60대, 네. 60대가 가장 피해가 많고요. 네. 규모는 이제 1인당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여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 30대가 피해가 많은데 오히려 젊으신 분들.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피해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 피해를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부동산이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작년만 해도 부동산 관련 그 피해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금융업이나 이제 가상통화 관련해서 네. 가상화폐가 많이 이제 했죠. 뜨면서 네. 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돈 벌어서 이제 수익 보장 해주겠다 네. 해가지고 한 것들이 이제 금융업하고 가상통화를 합치면 약 80% 정도가 되고요. 투자나 뭐 개발, 뭐 상장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가지고 다 정말 뭐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사수 씨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이제 그 김모 씨인데 한 60대 되신 분인데 이게 이제 그 통화 현물 옵션 자동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뭐 월 2%씩 수익을 내고 있다. 뭐 그래서 3개월만 투자하면 20% 정도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욕심에 이제 한 7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현금이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카드깡까지 해가지고 7천만 원 했는데 결국은 떼인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공통적인 건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보면 그 유명 그 연예인이나 그 유명 인사하고 찍은 사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가보면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믿는 거죠. 믿게끔 네. 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에 가면 공통적으로 사무실이 되게 화려합니다. 이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네. 돼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말 그 상계동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네에 가서 그런 거 하면 잘 안 오잖아요. 대부분이 강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강남, 네. 서초 뭐 이쪽에 네네. 집중돼 있습니다. 네. 피해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한 것만 보면은 한 80%가 그 서울 경기나 광역시 쪽 이쪽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도시 지역에 피해가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도시에 물론 사람도 많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돈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그분들이 이제 인식이죠. 어려운 동네 가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사는 동네 가서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수준이라고 하기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요. 이제 하루에 뭐 5만 원 예를 들어서 매월 뭐 1 내지 3% 네. 뭐 아니면 뭐 매년 뭐 77%에서 뭐 800% 그 이율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수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 단위로 제시하기도 하고 뭐 어떤 건 주 단위로 네. 어떤 건 뭐 월 단위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제가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인형 뽑기 자판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모집하는데 매주 그 200만 원 인형 주고 뽑기 사업을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200만 원 투자하면 뭐 한 6주면은 본전을 뽑게끔 이게 매주 나오라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다 이게 6,000대씩 이게 어디 깔려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업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사실 100대도 안 나갔는데 6,000대가 깔린 것처럼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 다단계 물품을 껴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은 내 자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주 돈 주다가 이제 결국은 뭐 마포 광역수사에서 수사를 해서 잡아보니까 650억인가 모집이 했는데 가니까 33억도 안 남아서 다 뺏쓰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실제 인형 그 옛날 유행할 때는 그 돈이 됐었거든요. 네. 돈이 다 벌어서 현금 장사 같고. 예, 네. 또 매주 오락에 돈을 주니까 옆에 사람 또 끌고 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 피해가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 정말 피해가 없으면 이거 지금 또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럼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2020년 전에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네. 딱 발령받고 가니까 그 민원 서류가 이만큼 쌓였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대통령 전상서 뭐 전세금을 빼서 네. 매일 돈 주는 거 뭡니까? 일수? 일수로 이게 네. 옮겼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제 옮겼는데 전세금만 날라가고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와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홍보 부족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이건 이런 게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 그렇죠. 예? 네. 인생에 정답도 네. 없고 세상에 비밀도 없고. 근데 이분들은 그걸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네. 몰라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고수익을 보장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없는 거죠. 원금 보장되는 금융 아니 그렇게 쉽게 벌 거고. 거면 네. 자기가 벌지 왜 남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범한 진리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런 상호를 쓰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파인 있죠? 파인 땡큐 할 때 파인. 네네. 파인에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면 나오나요? 상호를 조회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하는 업체인지 제도권 제도권인지 금융회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그 방법이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파인 네, 파인. 인터넷 검색창에서 예, 파인을 쳐보면은 예.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다단계 하기가 네. 쉽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이 약한 민족이라 그런 속성이 있는데 네. 지인이나 동창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자기는 수당받기 위해서 자꾸 이제 끌고 들어가요. 네. 자기도 이제 돈을 벌고 있다. 같이 와라. 그러면서 자기는 한 사람 끌고 올 때 50만 원, 100만 원 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게 결국은 아주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런 계기거든요. 그래서 돈 사기 당하고 사람 잃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정말로 저도 버스 같은 데 타면 우리 아주머니들 가끔 막 그런 얘기 해요. 그럼 이렇게 들어보면 바로 눈치를 채거든요. 또 다단계 업체가 사기 치고 있구나. 우리나라 다단계 정상적인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이런 식의 수익 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인 투자 권유, 자기도 하지도 말고 응하지도 말았으면 좋겠다. 말고.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행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는 게 좋아요. 뭐, 어디에 건물을 짓다 그러면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정말 인가 받은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확인을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또 하나, 네. 정말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3조 원, 4조 원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금융감독원 1332로 네. 제보를 해 주시면 최고 2천만 원까지 포상금도 드리고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드리는데 네네. 우리들이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빠진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꼭 신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1332 또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사 수신 행위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톡합니다. 함께하셨습니다.
무대 위 배우가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비바람을 가르면서 무아지경에 빠진 듯 또 달립니다. 배우들이 벽에 넘실대는 커튼 사이로 중력을 이겨내고 뛰어다닙니다. 관객 전체를 감싸는 커다란 천이 내려오고 그 사이로 공중에서 배우들이 내려옵니다. 입체적이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문화 공연인 2019 푸에르자 브루타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뮤지컬과 공연이 넘쳐나는 요즘 차별화되고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People here are very responsive to the show. They respond very well and they have a lot of fun. I think the show, as it is now, because there have been a couple of changes, the show is much more suited for Korea and the energy that you have here. 푸에르자 브루타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벽, 천장 등 모든 공간을 무대로 활용합니다. 지난 2005년 초연 이후 전 세계 36개국, 63개 도시에서 6,300여 회 공연했고 총 650만여 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푸에르자 브루타는 스페인어로 잔혹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의 빌딩 숲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is not an easy question when everybody asks us about what means Fuerza Bruta because or acrobatic area things, but I mean like everything happens from nowhere. You never know. It's like a big surprise, and I feel that I can explain Fuerza Bruta only with two words. One is adrenaline, and the other is like sensation burst. 이 공연은 파격적인 공연 장치와 특수 효과,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음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배우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공연을 보고 있다 보면 배우와 관객이 함께 정신없이 뒤섞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관객은 이곳이 클럽인지 페스티벌 현장인지 아니면 공연장인지 착각하게 됩니다.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공연을 관람하고 흥겨운 음악과 퍼포먼스에 몸과 마음을 맡기면서 유쾌한 경험을 맛봅니다. Who's not here. I think he's the only one that knows actually what has inspired him to make this show. I don't think actually Wrigley is part of that inspiration, but the theme is most of all the party, the celebration, and to take that celebration to a high level. So maybe being on the air is also part of that flying. It's also part of that intent of celebration. 올해는 가수 장우혁과 배우 최여진이 스페셜 게스트로 푸에르자 브루타에 참여하는데요. 장우혁은 올해 업그레이드된 꼬레도르는 물론 글로바, 버블신 등에도 출연해 자신만의 길을 대방출합니다. 특히 둥글고 기다란 투명 터널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안을 무중력 상태로 움직이는 글로바신은 이 공연의 백미인데요. 이 장면에서 장우혁이 직접 연기를 펼쳐 관객의 박수갈채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한 크레이지 퍼포먼스 2019 푸에르자 브루타는 오는 8월 4일까지 잠실 종합운동장 FB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